156이요. 156.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서는 시험이 좀 꽤 나오죠. 매매는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매매는 계약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 예약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하고 환매가 있는데요. 원래 환매도 사실은 매매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환매도요. 교환만 이제 따로인데요. 이 5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묶여져가지고 보통 여기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알겠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매는요, 먼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뭘 한다? 예약을 하죠. 이렇게 예약을 하고요. 여기요, 3월 1일이요. 3월 1일 본 계약을 체결을 해요. 본 계약.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이요. 여기서 중도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잔금을 이렇게 주죠.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요, 이 중도금 있죠?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잔금 날짜 있죠? 잔금 날짜에 뭐다? 잔금하고 뭐하고요? 등기. 잔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이것을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동시행이라는 것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여기서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가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우리 담보 책임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럼 계약 해제는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보면,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먼저 동시행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해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 이미 이 2가지는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약이죠. 이러면 예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것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 일방 예약이 비슷한 말이 뭐죠? 그래서 일방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행위. 알겠죠? 이 일방행위,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일방 예약하고 비슷하잖아요. 일방행위는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고요.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해요. 이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법률행위의 경우는 뭐냐? 186조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 여기 일방 예약, 즉 예약 완결권 행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해요. 법률행위가 있죠? 그럼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본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약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여기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예약을 완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약을 완결한다? 그것을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이 예약 완결권은 뭐라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은 뭐냐면, 형성권은요, 먼저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요, 가등기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것에 객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예약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점에 예약을 했다고 해봐요. 예약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일로 거기를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동생들한테 가라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요, 사람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상속받은 사람이 거기 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뭐란다? 이것을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이것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형성권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보통 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음점에 예약을 할 때 내가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의로 정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10년. 몇 년? 10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소멸시효죠. 우리가 이러면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매 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등기를 청구할 때는 물건을 인도받죠. 인도받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10년이란 말이죠.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10년이 지나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 제척기간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제척기간은 뭐냐? 대표적인 게 취소권이라든가 형성권 같은 거란 말이죠. 단독행위죠.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 같은 것은요. 이것을 제척기간이란 말이죠. 형성권으로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물건을 인도받았다가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무조건 취소를 해야지 10년이 지나면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차이점이에요.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를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제척기간은요, 뭐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몇 년이요? 10년. 1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이게 이제 형성권에서 차이가 있고, 왜 내가 지금 얘기하냐? 예약 완결권이 만약에 일방 예약이 시험에 나오면 너무 양이 적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금 이 형성권에 관한 것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라죠. 예,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의사표시죠? 여러분 또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표시는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이쪽에서 음식점에서 예약을 했는데, 저쪽에서 예약 뭐죠? 온다 말이 없는 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뭘 한다? 음식점에서 물어볼 수 있죠. 당신들 진짜 오늘 오는 거 맞아요?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 갑일한테 최고를 했단 말이죠. 최고를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만다. 예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예약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은 법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이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붙이지 못한다? 자기 멋대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건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단독행위의 경우는 일방이요. 이 계약의 내용을 자기 멋대로 변경을 못해요. 우리 시험 한번 나왔잖아요. 일방 이야기 가는 사람이 만든 거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다? 자기 일방이요. 갑이요. 일방적으로 예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10명이 간다고 했어. 10명이 간다고 해서 삼겹살 20인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뭐라고 한다? 한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한 2인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요. 그러면 22인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 예약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뭐다? 합의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예약 완결권은 이건 또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약은 계약이에요. 근데 예약은 했으면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이것은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란 말이죠. 이 단독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는 자기 멋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멋대로 하지 일방적으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를 표시할 때는 자기 멋대로 조건이나 기한을 자기 멋대로 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예약 완결권의 예약의 내용을 예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니까 합의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완결권을 행사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하는데 행사할 때 조건을 붙이면 돼야 안 돼요? 또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볼까요? 예약이요. 그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요. 예약이 두 번째 나와 있죠? 157페이지 보셔요. 157.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1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얘기해요.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예약의 타자와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요. 두 번째로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이다. 3번은요.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면요. 4번은요. 예약 완결권은요. 기간은 언제냐?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몇 년 안에 한다? 10년 안이에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양도, 가등기, 채권자 대위권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6번은요. 가등기가 되고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된 거예요. 가등기가 되고 나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죠. 그럼 봐봐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병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제3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약 완결권에게서 본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라고 하면은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뭐가 된다? 직권 말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가등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7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당 기한을 정하여
행사 여부를 최고하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하나 어디다 하나 쓰냐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요 3번 있죠. 3번 말고 아니요 7번 6번 맨 밑에 한번 봐봐. 6번 맨 밑에 한번 봐봐. 6번 맨 밑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여러분 7번이라고 쓰고 7번이라고 쓰고 거기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제척기간은 뭐한다?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진행.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소멸시효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요 소멸시효는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죠.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은 뭐한다? 진행하고 1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뭐라 나왔죠? 번계약이죠. 여기서요 이제 계약금이 이렇게 나왔죠? 계약금이요. 이렇게 번계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번계약 있으면 여기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계약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학생들이 보면 언제나 계약금 줘요. 여러분 봐봐요.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계약금 줘요? 안 주잖아요. 마트 가서 중도금 줘요? 안 주잖아요. 언제나 중도금이 있거나 언제나 계약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중도금 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계약금 주고 계약을 해본 사람은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평생을 가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5천만 인구 중 5천만이에요 지금요? 맞아요? 이 5천만 중에서 거의 4천만은요. 자기 이름으로 계약금 주고 계약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 집에서요. 둘 중 한 사람이지 두 사람 다 계약금 주고 계약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 번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종된 계약이다. 이것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종된 계약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은 원래의 계약이 있어야 계약금 계약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금 계약을 했어도 원래의 계약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주된이고 종된이니까.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죠. 우리 요물계약은 특별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요물계약은 뭐가 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계약금 보증금 계약. 여기서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죠. 특히 여기 요물이란 것은 뭐냐?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금 중에 지금 600만 줬다.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뭐라고 했죠?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나머지 400을 다 줘야지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만약에요. 계약금을 1,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계약금을 안 줬어. 그럼 나는 계약금이 없으면 절대로 계약을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아직 계약이 없단 말이죠. 그럼 본계약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일부만 줬죠. 일부 1,000 중에서 일부 600만 줬다 이 말이죠. 나머지 400이 있어 없어? 없죠. 아직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없어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지 않느냐? 그때 해지할 때는 이제 여기요. 이행 단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했는데 600인데 1,000 중에서 600을 줬는데 600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 왜? 계약금 계약이 아직 없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요물으로서 1,000만 원을 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600밖에 안 줬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특별 성립 요건이니까 반드시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600만 원을 포기하거나 600에 대한 2배, 1,2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 그러면 언제나 못하냐? 그건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뭐냐? 그래서 채권이죠. 채권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600만 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랬더니 갑이 그래 그럼 그렇게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또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는 한 600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하면 4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하지. 알겠죠? 600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받기로 한 돈이 얼마죠? 1,000이죠. 1,000에 대한 2배면 2,000을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돈 1,000만 원에다가 그 1,000만 원에 대한 또 한 배를 더 주니까 2,000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약한 게 1,000이죠. 1,000이니까 1,000을 일단 줘야죠.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이 얼마죠? 600이죠. 그 받은 돈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1,600을 주는 거예요. 학생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받았죠.
1,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내 돈 또 1,000만 원 얹어서 2,000을 주는 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줄 것은 얼마다? 계약금의 2배란 말은 내가 무조건 2배를 준다는 게 아니고 받은 돈 1,000에다가 내가 원래 계약금 받기로 한 돈이 얼마죠? 1,000이죠? 1,000만 원 더 얹어서 2,000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받은 돈 얼마밖에 못 받았어? 600밖에 못 받았죠? 근데 원래 받기로 한 돈이 얼마예요? 1,000이죠? 그럼 일단 1,000은 줘야지. 알겠지? 1,000은 주고 받은 돈 또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 주면 돼? 1,600 주면 되지. 자꾸 이거 몇 번을 얘기해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받은 돈 일단 주고, 알겠죠? 계약금을 언제 얼마 받기로 했죠? 그 계약금 받기로 한 것을 2배를 준다 이 말은 거기서 내가 1,000을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예약한 거 1,000 주고 그 다음에 받은 돈 600 주는 거. 만약 800 받아봤으면 얼마 줘? 800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얼마 더 주고 1,000 더 주고 만약에 1,000 다 받았어. 그럼 얼마 줘? 원래 1,000 주고 받은 돈 또 얼마 줘? 1,000 주고.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알겠죠? 주된 계약이고 우리 시험에 한번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틀고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은 언제나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계약금을 뭐라고 한다?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계약금이 무조건 해약금이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은 주면서 계약금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거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에요. 알겠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준 사람은 뭐를 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걸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그래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봐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잠깐 지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형성권이잖아요. 계약금에 의해서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마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인 말은 상대방에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갑이 받은 돈이 1,000이에요. 그럼 2배, 2,0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2,000을 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2,0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했어. 근데 을이 뭐라냐? 나 이 계약 너무 잘해가지고 깨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계약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받기 싫다는 거예요. 돈.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럼 계약은 해지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요. 뭐 할 필요가 없다?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배를 주고 해지하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공탁을 시킬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에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그럼 봐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금 이전 여기에서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한 것은 이게 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한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OX, X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계약금은 언제까지만 해약금이라고 얘기하는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그럼 중도금이 얼마냐? 4,000이란 말이죠. 4,000이면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했어. 일부 3,000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행 단계가 돼. 일부만 지급해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금 날짜가 4월 1일인데 내가요 3월 15일 날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했어. 미리서. 그럼 이때부터 이행 단계가 돼. 반드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란 약정이 없는 한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요. 여기 이제 중도금 이후 단계를 이행 단계고 채무불이행 단계잖아요. 여기 어디에선가 일방이라는 것은 갑이든 을이든 이 말이죠. 어느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요 계약금의 2배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나 그런 말이 안 나와. 계약금은
여기까지만 계약금이에요. 이후에는 계약금이란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냐, 계약금을 갑이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을이 만약에 잔금이 없다고 하잖아요. 중도금이나 중도금 줘나 잔금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요. 그러면 갑이 뭐라냐, 나 그럼 이거 계약금 내가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계약금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알겠죠?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은 원래는 계약금을 뭘 해야 돼? 갑이 을한테 반환하고, 중도금을 얼마 받고 4천, 잔금을 얼마 받아야 돼? 6천을 받아야 돼. 1억이면은. 근데 우리는 보통 잔금으로 5천을 받는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계약금을 잔금의 일종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매매대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은 매매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은 중도금 단계가 딱 지나면은 원래 갑은 을한테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중도금을 4천을 받고 잔금을 6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받은 돈을 못 또 돌려줘요. 그냥 돌려주지 않고 그냥 중도금 4천 받으면서 이 1,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잔금 6천 중에서 일부러 봐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기는 지금 계속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포기하고 싶으면 계약금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딱 상식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중도금까지만 계약금이고 중도금 이후부터는 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계약금을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처음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 이렇게 특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이 갑자기 여기 4월 10날 계약을 파기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그러니까 손해가 1,500이 나올 수 있고 800이 나올 수도 있겠죠. 1,500이 나오면 1,500을 청구하는 것이고 800이면 1,000만 원보다 적죠. 그럼 800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손해가 얼마인지 그걸 얼마나 어려워요. 손해가 얼마인지 그걸 체크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쓸 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할 뿐이에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밑에가 특약사항 다시 하나 써야죠. 뭐라고 쓴다? 우리 갑하고라고 우리 양 당사 중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채무불이라는 말을 쓰려면 중도금 이후에만 채무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도금 이후 우리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시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돼. 여러분 혹시 아파트 분양 받아보면 반드시 계약서 맨 뒷장에 나올 거예요. 왜? 그런 말은 앞에서부터 안 써. 왜? 써놓으면 사람들 놀래니까, 경기하니까. 그러니까 맨 뒤에다 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맨 뒤에 보면 위약금 특약이라고 딱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위약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쏘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런 거 가서 분양계약 사면 뒤에 가서 오늘 한 사람 봐봐. 뒷면에 꼭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위약벌 약정이 있다. 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려면 힘들고 또 둘이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로 부장하면 뭐 2,0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1,000명 한 사람 다 그걸 가지고 소송 들어와봐. 그럼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한다? 계약금은 그냥 중도금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중도금 이후에는 위약금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 그러니까 계약금 봐봐요. 만약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계약금은 뭐다?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또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두 가지요. 하나는 위약벌이요. 위약벌 또는요 손해배상의 애정.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뭘 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이런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위약벌은 계약금 떼이고 계약금 떼이고 별도로 뭘 한다?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위약벌은 아무리 과다해도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약벌은 보통 여러분요, 상가나 아파트 분양은 위약금 특약 중에서도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고 다 뭐로 돼 있냐? 위약벌 약정이라고 돼 있을 거야. 위약벌. 그래가 뭐냐? 일단 계약금 떼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만 떼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급한 계약금의 3%라든가 또는요 뭐 1,000만 원 이런 게 꼭 돼 있어. 그러니까 계약금 떼고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은요 그 계약금만 떼이는 거예요. 계약금만.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감액할 수는 있는 거예요. 과다하면은. 과다하면 감액할 수는 있어. 알겠죠? 너무나 과다하죠? 그럼 감액할 수는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요, 감액이 된다 안 된다? 감액이 안 된다고. 안 돼. 왜냐면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한다?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배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방의 잘못으로 손해가 500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은 1000이잖아요. 그럼 500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가 1300이 났어. 계약금은 1000만 원 받았는데 300원 더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 1000으로 퉁치자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1000은 가지고 손해가 많든 적든 그냥 퉁칩시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하든지 만에 관계없이 그걸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그래. 알겠죠? 그 돈 못 받아. 돈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합의가 없다고 해봐. 합의가 없으면 800이다. 800만 받고 1300이다. 13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합의가 없을 때는 실제 손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시다. 그래버리면 더 많이 손해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받고 적다고 해서 적게 받고 그게 아니고 그냥 1000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 이게 좀 중요하고 계약금은 뭐 매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매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런 기억나요? 이거 유상계약 기억나요?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하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하고 기억 안 나요? 유상에서 편무계약 뭐가 있어? 현상 강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쌍무는 언제나 무슨 계약이고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뭐고 편무계약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뭐가 있으니까? 편무.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뭐가 있으니까? 유상이 있으니까. 간단하죠? 여기 보면 뭐가 있냐?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환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대차 이런 것이 있었죠? 이걸 다 유상계약이죠? 이 매매계약에는 뭐 하느냐? 계약의 해제권과 그 다음에 예약 지금 여기 있죠? 계약금 계약과 그 다음에 여기 담보책임하고 담보책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매매대금 이런 규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떤다? 이런 것들을 다른 유상계약에 뭘 한다? 준용한다. 준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란 말이죠. 우리 시험에 뭐라 했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계약금,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임대차에도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니까 임대차에 무슨 놈의 계약금이 있어. 다 찍는단 말이죠. 미역국 먹을 필요 없어요.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다 유상계약. 이건 다 유상계약이고 여기다가 다 이걸 하나하나 또 써봐. 책이 얼마나 늘어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여기에 매매에도 이런 것이 있고 교환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 한매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무슨 말만 바꿔? 매매란 말만 바꿔서 교환이란 말만 바꿔서 똑같은 말을 계속 쓰면 법조문하고 책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확 줄여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준용한다는 말을 써. 그걸 뭐란다? 입법 기술이라고 그래. 법을 만든 테크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만약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매매를 가봐. 매매를 갔더니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교환에도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임대차에도 이런 것이 있나 보다 그걸 준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교환에 가면 뭐가 나오냐? 교환에 가면 보충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 보충금. 교환에 가면 보충금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 보충금은 여기 매매의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매나 교환이나 환매나 임대차 이런 것에 매매의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자요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한번 볼까요? 계약금은요 1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 동그라미 그래서 무리가지고 요물 그래서 금전기타 유가물이다. 증약금은 줄고요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 이런 봐봐. 그럼 지금 페이지 158, 156페이지 보고 있죠? 이런 봐봐. 최소한의 성질이란 말이 뭐예요? 이런 거 써. 거기다가 불요식 계약이므로 써봐. 불요식 계약이므로. 우리나라는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죠. 계약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봐.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계약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요 1번 위약금 특약 1번을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일방이 잘못했다 해서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한테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러면요, 위약금이란 말은 언제 나온다? 위약금이란 말은 언제 나와? 중도금 전이다 후다. 중도금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없다.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가로 묶어 실제 손해만 거기. 3번은요, 손해배상 예정이익이 부당히 과다하다. 과다. 그러면 뭐다? 적당히 말할 수 있다. 감해. 그런데 위약벌은 감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위약벌은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1번은요.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뭐랬다? 지급했다. 그럼 매수인 동그라미요. 그 매수인이 뭐냐? 쌍방이 가지고 누구죠? 일방이죠, 일방. 그럼 봐봐, 여러분요. 여기 봐봐. 우리가 중도금 단계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일방만이 이행에 착수를 해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는 못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매수인이 그랬죠. 매수인이 봐봐. 매도인은 이행에 착수 안 했죠. 그런데 매수인이 그랬죠. 그것은 일방만이 이 말이죠. 일방만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행에 착수했다.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은요.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일부 이행. 일부 뭐 필요 없어. 일부 이행. 이행이죠. 우리 말했죠. 중도금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이행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증후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3번은요. 3번은 우리가 이행이라고 한 것은 이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세 번째 끝에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 줄고요. 그 다음 뭐냐? 은행의 대출 신청이 말이죠. 이런 은행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출금이 반드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죠. 대출금 신청을 했다고 해서 대출금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것을 단순한 준비라고 그래. 그럼 어떤 정도로 얘기하냐? 대출금 신청을 해서 대출금이 내 통장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떡하죠? 언제든지 계좌번호 해가지고 계좌 이체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20회인가 21인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나 지금 잔금 가지고 어디를 가냐? 잔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 먼저 등기소로 간다. 너도 등기서류 가지고 등기소로 와라 이 말이죠. 나 지금 등기소 간다 이 말이지. 그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그랬어. 나 지금 돈 들고 어디 간다? 등기소로 가니까 너도 등기소를 가지고 와. 거기서 줄게. 이걸 이행의 착수라고 그래. 그럼 뭐라 한다? 나 우리 돈 많은데. 그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입금을 시킬 필요까지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수수. 이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봐봐요. 이러면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매수인은 중도금 중에 중도금의 일부라든가 중도금의 전부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행이 한다는 게 뭐냐?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등기 서류. 매도인은 등기 서류 주는 게 이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한테 잔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등기 서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등기 서류를 주죠? 상대방이 잔금을 줘야 등기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행 단계가 아니다. 매도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아직 이행에 착수가 아니다 말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번은요. 계약금 약정만 하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거기 맨 끝에 왔어. 맨 끝에다가 요물계약이므로 맨 끝에 왔어.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알겠죠? 6번은요.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바로 밑에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단계 거기 가놓고 약정만 한 단계 해제조건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계약금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려면 6, 7번에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여기 줄고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을 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공탁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X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8번은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죠. 봐봐. 왜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죠? 거기 가로묶어 봐.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중도금 전까지만 해제 가능하므로 이 말이죠. 중도금 전까지만 해제 가능해. 이행기 전까지만. 알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이행기 전까지만 해제가 가능해.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튼 계약금에 대한 해제도 해제니까 소급적으로 소급 동그라미 소급적으로 소멸을 해. 소급적으로 따라서요.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알겠죠?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어떻게 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허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할지라도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행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준 사람, 먼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다.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10번, 중요하지 않지만 10번 먼저 우리는 잔금 날짜가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가 4월 1일이죠. 그럼 반드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줘야 돼요. 그 전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그 전이라도 줄 수 있다. 이렇게요. 뭐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보시면 되고 과실의 기속이라고 해서 잠깐 한번 봐봐 뒤에. 과실의 기속. 이 과실의 기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 이건 이제 매도인이죠. 갑을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을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자 하나만 가지고 딱 끝내. 자 보면 여기 과실은 뭐냐면 그럼 과실한 게 뭐예요? 과실은 천연과치 배, 사과 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이 더 잘 열려. 뭐 하니까? 쪽팔리니까. 알겠죠? 등기 안 돼서. 그러니까요. 과실은 목적물을 일단 점유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등기는 필요가 없어. 등기는 점유한 게 중요해요. 점유. 등기가 돼 있어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과실을 열린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5월 1일이죠. 5월 1일 이전이냐 5월 1일 이후냐 이 말이죠. 그래서 5월 1일 이전이다. 이전. 그럼 여기서 뭔다? 이때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이후다. 이걸 매수인. 이것을 뭐냐? 인도라고 해요. 인도 전이냐 인도 후냐. 다른 말로 점유죠. 점유 전이냐 점유 후냐.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등기가 있다. 등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 등기는. 그럼 여기가 4월 1일 날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다. 을이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도인, 잔금 지급 이후는 매수인. 잔금은 미리서 잔금을 지급했다. 중요해요. 그런데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했다. 잔금 1억을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수인은 잔금을 받은 날부터 과실을 수취하죠. 그런데 잔금을 자기는 한 달 뒤에 늦게 줬죠. 그러면 잔금 받는 날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잔금 1억에다가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자. 그러니까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냐 늦게 지급했냐 차이가 있다. 알겠죠? 잔금을 미리서 지급하면 그때부터 매도인, 그 이유는 매수인.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 인도받을 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해. 그런데 잔금을 늦게 지급하죠? 그러면 잔금 1억에다가 플러스 지급할 때까지 이자까지 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시험에? 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매수인은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과실의
구속 여부 아니에요. 과실이 무슨 구속이에요? 귀속이에요. 귀속. 알았죠? 귀속 여부예요. 1번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지만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 등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줄거 앞에 등기 격려 등기를 격려 그러면 줄거 그런데 인도받지 않았죠. 인도 그러면요 과실은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 2번은요 인도 전 가로묶어 대금을 완납 가로묶어 인도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이 말이에요. 인도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도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누가요? 매수인이다. 매수인. 매수인은 언제부터? 인도받은 날. 인도받은 날부터 뭐를? 이자를 지금 인도받은 날. 알겠죠?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했다. 인도받아 점유 사용 줄거 인도받아 점유 사용 이퀄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이죠? 그러니까 맨 끝에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죠. 당연히. 내 거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그걸 지금 얘기해요. 동일기한 추정은요. 그래서 일방에 대해서 의무 이행기한이 있다. 만약에 잔금 날짜가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 날짜도 며칠이다? 3월 1일로만 한다. 맨 끝에 추정도 그러면 추정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금하고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맨 끝에 동시에 이행. 알겠죠? 그래서 권리죠. 권리하고 뭐하고요? 대금. 권리하고 대금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3번 대급 지금 장소로 되어 있죠? 대금 지급 장소로 되어 있어요. 매매 목적의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이러면 인도와 동시에 뭐예요? 이러면 가가지고 이걸 써 현실의 매매라. 현실 매매. 이러면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편의점 가서 껌 살 때 돈 주고 껌 사죠? 돈 주면서 바로 물건 받아오죠. 돈을 근데 언제서 줘요? 물건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 가서 줘요? 물건을 인도 받을 때 줘요? 인도 받을 때. 그래서 인도 장소에 인도.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와 동시에 같이 인도. 알겠죠?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봐봐. 대금 지급 거절권은 아주 간단한데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을이 3월 1일 날 중도금 1억을 주려고 그래요. 중도금 1억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갑이 곧 파산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 파산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을이 어때요? 을은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을이 어때요? 을은 중도금 1억을 줘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뭐라냐? 을이 나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돈 못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또는요, 파산 신청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극단적이니까요. 여기 A가요, 가압류가 들어왔어. 가압류가. 피보존 채권이 5천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요,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가압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가압류 때문에 내가 돈 다 주면 큰일이잖아요. 위험의 한도라. 위험의 한도. 위험이 얼마죠? 5천. 5천이 안 돼서 5천만 주고 5천은 거부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갑이 뭘 한다? 갑이 다른 담보를 정해, 담보. 갑이 다른 담보를 정하면서 5천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담보가 없거나 담보를 제공할 마음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럼 갑이 뭐라냐? 그래, 그럼 그거 공탁시켜놔. 공탁해놔. 그럼 공탁을 해. 3단계. 알겠죠? 자, 봐봐요. 첫 번째요. 위험의 한도에서 거절해. 위험의 한도. 그 다음에요. 갑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줘야 돼. 그런데 갑이 담보가 없어요. 또는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공탁하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자, 봐봐.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어서 매수인에게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어요. 기억. 위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해. 그런데 갑이요, 니은요,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그럼 대금 지급을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줄고요, 대금의 공탁을 청구를 해. 알겠죠? 공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단계라고 그랬죠? 자, 비용 부담이죠.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특정 필요가 없죠? 줄고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사후에라도 거기서 맨 끝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사후에라도 이퀄 이행기까지. 2번은요, 매매 대금은 시가에 따른다. 시가.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시가. 자, 2번은 뭐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요. 매매 계약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써놨죠? 부동산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죠. 매수인. 부동산 등기 비용은요,
매수인이 부담. 또 써요. 저당권 말소 비용. 저당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매도인이 부담. 점 찍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쌍방이 부담. 중개수수료 쌍방이 부담. 쌍방. 중개수수료는요 쌍방이 부담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본절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본절의 규정은 매매에 관한 거죠. 해제권, 담보책임, 위험부담, 동시함유권, 계약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다른데도 뭐가 된다? 준용한다. 준용. 그래서 임대차 동그라미 해봐. 임대차. 임대차 동그라미 했어요? 임대차 거기다 써. 뭐라 쓰냐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알겠죠?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159페이지 담보책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